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감독 김기덕 또 배우 조재현 씨, 이 성폭력 의혹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또 큰 파장을 몰고 있습니다. 조재현 씨가 방송 이후에 공식 입장을 내놨네요. 네,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지난 3월의 입장과는 좀 상반된 입장입니다. 예. 지난 3월에 최초의 조재현 씨에 대한 미투 폭로가 나왔을 때는 이 조재현 씨가 나는 죄인이다. 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칩거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번 후속 보도를 나온 이후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예. 일단 제1교포 여배우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당시 제1교포였던 이 여배우가 이 드라마와 배우 활동을 하차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드라마 작가에게 이 수천만 원을 두고 캐스팅된 부분이 감사해서 걸려서 이게 배우를 그만둔 것이고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오히려 조재현 씨가 이 여성 배우의 어머니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지난 10여 년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을 했다. 네. 그리고 해당 송금 내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추가 보도로 추가 피해가 이제 어제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가라오케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대표가 이 방송사 프로그램과 제작진과 인터뷰를 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좀 편파적으로 된 이 제작이다라고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의혹을 전면 반박하고 있는데 이 방송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내용들이 추가로 폭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층 탐사를 통해서 밝혀졌던 내용이 있는데 예. 조재현 씨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 거주하는 여배우 이렇게 이제 확인된 것들이 계속 화제가 됐던 거고요. 지금 김기덕 감독 쪽은 이 증언은 좀 심각합니다. 여배우 이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차를 기다리느라고 버스를 기다리느라고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예. 길거리죠. 예. 김기덕 감독이 다짜고짜 반바지에 손을 넣었다. 네. 화들짝 놀라서 이제 뿌리치고 이제 자리를 피했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기덕 감독의 스타일이 딱 그런 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분장 스태프의 증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하는데 배우 외에도 여러 명의 이 제작진들이 함께 돕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분장 스태프에게 다짜고짜 나와 자자. 그래서 이제 피했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숙소까지 찾아왔다. 상당히 난감했다. 예. 무서웠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네. 그 조재현 씨의 경우에는 그 이제 일본 여배우와 이제 지난 한 지금 공방 외에 일반인 H씨, 아까 김 변호사가 얘기한 경우인데, 예. 근데 이 화장실에서 어떤 성폭행을 시도했다. 성추행으로 이제 그쳤는데요. 이러한 정황들은 또 이 여배우의 증언과도 이 행동이 비슷한 양식을 띠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면에서는 또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닌가 또 추정하는 대중들도 많아서 예. 지금 일단 부인은 했지만 조사는 필요한 거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 마음이 좀 답답하시고 참담하죠. 예, 참담하실 텐데 김기덕 감독 방송 이후에 나는 지금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이제 지난 6월에 이 방송사 제작진과 여배우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이혼소장까지 함께 접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나를 이 범인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가정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방송에서 이 피해자들이 익명으로 여러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실명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방송이 아닌 수사기관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인데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만약 이혼 위기가 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하는 어떤 피고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 피고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김기덕 감독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고가 되는 건가요? 네, 원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특이한 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기덕 감독은 곧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도 취소될 예정이라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일은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까지도 밝혔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무고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예. 당당하잖아요. 오히려 방송에서 익명의 제보를 통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인데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데 나의 직업적인 위기까지 맞고 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좀
본인이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영화 감독이고 조재현 씨는 영화 배우고 이제 배우에서는 이 대학로에서 극장까지 운영하고 있다가 미투 사태가 연초에 터졌을 때 극장도 접는 것으로 그렇게 다 이제 자숙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떳떳하다고 나오는 입장이니까 그 이 국민들의 요구가 그거거든요. 법적으로 가려달라. 그리고 죄가 있다면 처벌해달라. 그런데 미투 운동 올해 이제 초에 반짝 바람이 불었습니다만 지금 좀 미지근해져 있어서 이 청와대 국민 그 청원 게시판에는 지금 엄격하게 처벌해달라. 문제는 뭐냐면 공소시효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기덕 감독 제작진과 방송에 출연한 여배우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폭로한 방송에 대해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기각이 돼서 방송이 나간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방송 자체가 너무 편파적이고 단정적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방송이 된다면 이 본인들에게 정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입게 된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이제 방송을 이제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이 기각을 한 이유는 인터뷰에 나오는 여러 이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피해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작진에서 이렇게 2차 보도를 하는 필요성이 굉장히 좀 높게 인정된다. 그리고 해당 내용 자체가 뭔가 이렇게 어떤 모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명예를 훼손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공성을 띈 방송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에서 또 하나 지적을 한 것은 제작진에서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 씨에게 이 반론권을 충분히 주면서 이 취재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방송에는 또 적극적으로 반론권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법원에 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네, 피해자들 어떨지 피해자 대변인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너무너무 후련하고 이 일을 다뤄줘서 일부라도 세상에 알려준 PD수첩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마치 오늘 내가 생일을 맞은 것 같다고.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울분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일부라도 그 실상을 알릴 수 있어서 몇 년간 쌓여 있었던 울분과 분노와 모든 체증이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네,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 씨는 이 여성들에게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하면서 이 여성들에 대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미투 폭로 당시에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수사가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경찰 단계뿐만 아니라 아까 대변인이 지금 검찰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공소시효예요. 그러니까 근거와 법적 절차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사례들이 10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대 초반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수사를 해서 진위를 가린들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수사를 하나만 하다라는 거죠. 그럼 뭐 기소하기도 검찰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지 않나요?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법적으로. 우리가 뭐 정치인 수사할 때는 항상 공직선거법 얘기 기간 나오는 거고요. 미투 운동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법 개정이 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 나왔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이 불가한,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수사한들 뭐 하랴. 뭐 사실 수사기관은 김이 좀 빠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차례잖아요. 전 아까 김 감독하고 조재현 씨 측에서 참 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게 익명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실명을 밝히고 나와라. 2차 피해 받는 상황들을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뭐 2차, 3차, 네, 2차, 3차, 4차 가고요. 김지은 씨만 처음에 얼굴 공개하고 인터뷰했다가 주변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요. 지금 심리치료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막 이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정말 법적으로 밝히고 싶다면 문제는 이 H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과거에 피해를 당했지만 최근에도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이내에 또 유사한 패턴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어쨌든 성적인 가해를 당한 여성이 등장한다면 이때는 좀 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러한 사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 김 감독과 아까 이 조재현 씨 쪽에도 반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과거의 피해자가 있으니까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조재현 씨랑 김기덕 감독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 입장에서도 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분노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과거에 이윤택 감독의 경우에는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다가 뛰쳐나와서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폭로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나는 정말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가해자는 저렇게 당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오히려 지금 이 감독이나 김 감독이나 이제 이 조재현 씨의 이야기에 분노한 만약에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면 오히려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까지 부인하는 상황이면 내가 폭로해봐야 2차, 3차 피해만 더 당하고 예. 이게 진실이 밝혀지긴 어렵겠구나 하고 또 숨지고 그냥 이제 덮는 그러한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양쪽의 가능성이 다 있거든요. 네. 아직 확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있다면 예. 지금 최근의 피해 공소시효 사례까지도 문제도 있으니까요. 드러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과연 어떤 방향으로 여론과 또 뭐 법적인 절차들이 진행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말 좀 안타까운 사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한데 뭐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들 침 맞으러 한 의원 가져가는데 네. 이제 봉침이라는 거를 맞고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예. 30대 여성인데요. 여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시군요. 네, 네. 안타깝게도 이제 5월 15일 스승의 날 아마 수업이 없다 보니까 한의원을 좀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허리가 아파서 이 허리 치료를 좀 받으려고 한의원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 한의원에서 이 디스크나 이런 부분의 통증 치료를 위해서 이 봉침을 좀 많이 맞지 않습니까? 이 30대 여성도 봉침 치료를 맞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시술을 받고 나서 갑작스럽게 쇼크 반응이 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이 쇼크 반응 이후에 뭐 한의원 측에서는 나름대로 응급과 관련된 여러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지가 왔고 112 구급대에 바로 연락을 해서 구급대가 오고 와서 뭐 응급처치나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끝내 사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뭐 부검을 해봤는데 당시 이제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굉장히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합병증이라든가 여러 이 사망에 이르게 될 원인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 거의 봉침이 사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 상황인데 봉침 맞아 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시술입니까? 저는 아까 김남국 변호사님 얘기할 때 뭐 많이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맞진 않죠. 일부 맞는 분들은 계시죠. 예. 분명히. 그래서 이것은 국제학술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실리기도 했고요. 대체요법으로는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긴 해요. 이 봉침 혹은 벌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벌에 침에 독이 있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어릴 때 벌에 쏘여보면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상당히 아프고요. 따끔따끔하고. 그러니까 이 벌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위급한 상황에 적에게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의 무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뱀의 독도 가끔 약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 독을 정제해서 추출해서 침에 발라서 몸의 경혈에다가 놓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 그래요. 류마티즘이나 어쨌든 이 관절염 쪽 이쪽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는 손상된 간을 좀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사인은 지금 국가수는 과민성 쇼크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벌침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과거 영화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예. 정말 어린아이가 벌에 쏘였는데 이유 없이 사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벌침 알러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좀 민감하게 그럴 수 특정한 있죠. 부분에 예, 반응하는 맞습니다. 체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어떤 알러지 문제라든가 혹은 과민성 문제들을 조금 잘 제어할 수 있는 테스트나 검사를 하지 않고 놓게 되면 네. 예. 이렇게 위험할 수 위험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이후에 응급처치도 부실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된 상태네요. 네, 그 유가족 측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최윤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봉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봉침을 항상 시술하기 전에 이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뭐 미리 조금 이렇게 해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사전적인 어떤 그런 반응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쇼크가 된 심정지가 온 이후에도 적절한 응급 조치를 병원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심정지가 된 이후에 49분 이후에서야
이 뭐 112 구급대가 도착을 해서 가정의학과 출신의 의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응급처치와 관련된 부분을 후속 조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사후적인 어떤 응급과 관련된 부분도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테스트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양의 봉침이 시술되었을 경우에는 전혀 여러 뭐 호흡곤란이라든가 이런 어떤 쇼크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아주 예외적으로 쇼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쇼크가 왔을 경우에 바로 시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진정시킬 수 있는 여러 약물 투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뭐 해독제를 네, 맞습니다. 거죠?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구비를 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술이었다라고 지금 유가족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부 아닙니까? 신혼입니다. 완전히 신혼이고요. 뭐 날벼락이죠, 사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이 신혼 때 결혼 초기에 좀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감기가 와도 감기약도 지금 안 먹고 있던 이런 상황인데 조심하고 있었던 상황. 근데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병원을 찾았다가 이런 변을 당했으니까 이게 아무리 쇼크사는 대비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후 조치가 좀 미흡했던 부분의 정황은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요. 법적 처벌을 피하기도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이게 돌아가신 분이 살아오진 못하니까 이 30대 여기사의 사례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유족이랑 한의사 측 정말 법적 공방까지 예상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정말 강한 대통령이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필리핀 경찰들을 불러 세워놓고요.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훈시하는 거에 한 1000배, 뭐 10,000배 정도 무서울 정도로 눈을 부릅뜨고 카메라도 직접 뭐 쳐다보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Meron akong special unit. Habang buhay, bantayan kayo. At pag nagkamali kayo ng konti, sabihin ko, patayin kayo. Pag ganon kayo ng ganon, patayin ko talaga kayo. Pag nangamatay itong mga na to, huwag kayong pumunta sa amin at magsisigaw kayo ng human rights, due process. Inawarningan ko na kayo eh. 정말 지구상에서 대통령인데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욕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 3손가락, 뭐 많아봐야 뭐 5손가락 국가 정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카메라를 보면서 가족에게까지 나한테 뭐 인권 운운하지 마라. 뭐 정말 뭐 처단하겠다라는 뭐 그런 유사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화가 난 겁니까? 저 자리에 100여 명의 경찰관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경찰관들을 도열시켜 놓고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철저하게 지켜볼 텐데 손톱만한 실수라도 하면 죽이라고 지시하겠다. 이거 암살 명령을 내려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단해버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 여기서 경고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 찾아와서 인권 운운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찰들은 비리 경찰들입니다. 비리 경찰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약 매매라든가 혹은 매매춘 또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뇌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해서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비위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들을 모아놓고 보통 우리가 법정에 넘기잖아요. 비위를 저지르면 법정에 넘기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다 필요 없다. 훈육주임처럼 내 눈앞에 도열시켜 놓고 너희들 앞으로 지켜볼 텐데 조금이라도 문제 더 저지르면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서운 장면이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 전학 보낼 거야? 잘라버릴 거야?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맞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한다. 정말 100명은 공포의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워낙 또 원래 말과 행동이 좀 거침없기로 유명한 대통령이잖아요. 의상은 또 자유분방하게 입으시면서 청자켓을 걸쳤어요. 그동안의 모습들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화면 만나보시겠습니다. If there's an open defiance, you will die. And if it means many people dying, so be it. I apologize for the death of your compatriot. I'll send their heads to you. Come.
campaign against drug will continue. Maraming mamatay dyan. Plenty will be killed. 말만 거칠게 하는 것 네.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을 행동에 옮기는 대통령 같습니다. 맞아요. 네,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에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선포를 한 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마약과의 전쟁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요. 예. 이 경찰을 동원을 해서 이 마약과 관련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체포를 하게끔 했고요. 그 체포 과정에서 마약상이라든지 마약 밀매를 하는 조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즉시 그러니까 재판 없이 즉시 사살할까지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예. 실제 사망에 이른 사람이 무려 4,500명이라고 합니다. 4,500명.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 영상을 본 게 이 경찰관 100여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 경찰관을 협박한 게 마약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이 선언이 이 생각이 되자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는 부패와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찰들을 불러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한다면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도 긴 말이 아니라 정말 부패와의 전쟁도 뿌리 뽑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음은 시원한 것 같은데 인권과 관련해서는 높은 점수 주기는 좀 어려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